네, 안녕하세요. 전자전달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슬라이드까지 했었죠.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쓰는 이유가 그만큼 이 포텐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다른 질산이온 같은 것들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지 못하는 생물들이 있을까? 그렇죠? 산소가 있으면 오히려 산소 독성 때문에 죽는 생물들이 있죠. 그래서 산소가 없는 데로 막 숨어서 땅 속이나 바다 깊은 속에서 자라는 그런 애들. 걔네들은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독성만 오히려 더 가중되어서, 왜? 얘들이 산소가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산소가 무서운 이유는 볼게요. 자, 앞 페이지에서 나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면 활성화된 전자로부터, 그렇죠? NADH가 갖고 있는 활성화된 전자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뽑아내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왜 모든 생물이 다 O2, 나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박테리아, 현기성 박테리아겠죠? 산소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죠. 자, 산소예요. 산소는 전자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전자를 주세요. 전자 보고 싶어요. 전자 4개를 받으면은 물 분자로 환원이 되지만 완전히 다 받을 때까지는 얘가 계속 나머지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그 미친 X처럼 전자를 받으려고 막 헤매 다닌다는 거죠. 그죠? 전자 주세요. 전자 보고 싶어요. 여기 있다. 전자 하나. 전자 하나 받더니 더 땡기네. 전자 줘. 얘가 뭘까? 슈퍼옥사이드 라디컬, 슈퍼옥사이드 라디컬이라고 불러요. O2 위에다 마이너스, O2에 마이너스 전자 하나 들어간 거죠. 우리 전자의 목말은 같은 슈퍼옥사이드 라디컬끼리 부딪혀보자. 어떻게 될까? 딱 부딪혔더니 전자 하나를 한 놈한테 몰아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소 이온이 2개 더 들어가면서 H2O2, 과산화수소,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과산화수소 수가 아니에요. 과산화수소 수는 과산화수소를 물에 희석시킨 게 과산화수소 수고, 우리 옥시풀이라고 하는 거, 약국에서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약, 요즘 바르는 사람들 거의 없지만 과산화수소예요. H2O2 과산화수소. 그리고 전자를 얘한테 줘버렸으니까 다시 얘는 산소가 돼버렸다. 그렇죠? 술퍼옥사이드 라디칼 2개가 만나면은 과산화수소 하나랑 다시 산소가 되어서 처음으로 돌아간다. 크하하. 남행에서 전자 뺏기의 달인 과산화수소님이 등장하셨다. 얘는 전자를 더 좋아해요. 전자 다들 일이 대령해. 과산화수소. 누구한테 뺏어요? 철이온한테도 뺏고, 철이온. 이가이온이 3가양이온으로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H2O2가 이제 OH- 그리고 OH-에 여기 점이 하나 더 있는, 전자가 하나 더 있는 수산 라디칼. 나도 나한테 전자 뺏기의 최고수 수산 라디칼이다. 자, 수산 라디칼, 여기 OH-라고 잘못 그려졌는데, 수산화 이온, OH-가 수산화 이온이고, 수산 라디칼은 이렇게 OH에다 점을 하나 딱 찍죠. 여기 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H2O2가 철액에서 전자를 하나 빼앗으면은 수산화 이온, 하이드록사이드하고 수산 라디칼, 하이드록시 라디칼 2개로 나눠져요. 나도 남한테 전자 뺏기 최고수 수산 라디칼이다. OH-는 우리 NaOH 같은 거 물에 녹이면은 이 OH- 수산화 이온 생기죠. 얘는 그렇게 크게 무서운 놈이 아닌데 안 무섭게 생겼죠. 그죠? 무서운 놈은 누구예요? 여기 뿔난 놈들. 수산 라디칼. 얘도 남한테 전자 뺏기의 최고수 수산 라디칼이다. 그죠? 얘는 전자를 하나 더 뺏어가지고 물로 최종적으로 환원되고, 얘는 누구한테 전자를 뺐냐? 얘네들은 일반적인 유기화합물, 알키인 유기화합물,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전자를 뺏는 거다. 알키 라디칼. 수산 라디칼에 의해서 세포 내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산화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자들이 변형될 수 있는 거죠. 단백질이라든가 핵산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산소가 무서운 이유는 전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하나 받으면 막 미친 듯이 나머지 전자를 다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철한테서도 전자 빼앗고 유기물에서도 전자 빼앗고 막 여기저기서 막 남한테 전자를 빼앗아서 남들을 산화시키고 자기들은 최종적으로 물이 돼서 환원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너무 산화력이 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산소란 놈은 여기 설명하고 있죠. 원래 전자 하나 맛을 보면 나머지 전자 3개 더 빼앗아 전자 4개를 받아서 물이 될 때까지는 주변으로부터 계속 전자를 빼앗으러 다니는, 즉 주변 물질을 계속 산화시키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자 4개를 다 받아서 안전한 물이 될 때까지 누가 컴플렉스 4 복합체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 컴플렉스가 전자를 다 받아가지고 4개를 다 받아서 산소가 물이 될 때까지 밖으로 못 나가게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사이토크롬, 이 복합체 C에 사이토크롬이 가지고 있는 철 이온과 카퍼 센터 이온, 카퍼 센터 단백질의 카파 이온이, 구리 이온이 산소를 꼭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자 4개 받아서 H2O 될 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아이고 나가서 이놈처럼 막 산화시키고 싶은데 밖에서 말썽 피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차분히 기다려. 우리가 사이토크롬 C로부터 전자 하나씩, 사이토크롬은 전자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가지죠. 전자 하나씩 차근차근 가져다 줄게.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밖에 막 못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산소를 붙잡고 있는다? 복합체 4의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 컴플렉스에서, 그렇죠? 얘네들을 못 움직이게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전자를 다 받아서 물로 완전히 환원될 때까지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밖에서 막 이거저거 딴 분자들을 산화시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 지금까지 환원된 조효소 NADH 그리고 FADH2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전자 전달기에서 전달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뽑아낸다는 것까지는 배웠는데요. 이 전자의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 학생은 알고 있죠? 마이토콘드리아 내막 안팎의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된다. 그렇죠? 생물학 신완전정복이라는 것은 약간 쉬운 책인데 우리 교양의 교재로 쓰고 있죠. 여기서는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팎의 수소 이온 농도 차이를 만들어서 ATP 합성에 사용한다 정도로밖에 배우지 않았었지. 하지만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이 미토콘드리아 안팎의 수소 이온 농도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팎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한 거겠죠?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 공부해 보도록 하죠. 케미오스모틱 커플링. 케미오스모틱 커플링. 자, 지금까지는 NADH와 FADH2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전자 전달기의 구성원들이 전자를 전달하는 것까지만 배웠죠. 그죠? 그렇다면 이 전자의 에너지를 과연 어떻게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ATP로 전환할 수 있을까? 교수님이 그건 고등학교 때도 배워요. 전자가 전달될 때 수소이온이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잖아요.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 막간 공간이죠. 그래서 그 수소이온 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ATP를 합성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자가 전달되는 와중에 수소이온이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는 걸까요? 궁금하죠, 그죠? 자, 막간 공간, 이게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예요. 여기 이 부분, 여기 바깥쪽 막, 안쪽 막, 여기가 막간 공간이죠. 그리고 이쪽은 매트릭스, 여기까지는 매트릭스, 그죠? 여기는 매트릭스, 이 위에는 막간 공간이에요. 매트릭스 여기 지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매트릭스죠.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부분 매트릭스. 자, 막간 공간으로 어떻게? 보시면 수소이온이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죠. 이건 뭐예요? 컴플렉스 1, 컴플렉스 3, 컴플렉스 4. 다시 상기해 보자면은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컴플렉스 1, 3, 4를 거치면서 전자가 이동되죠. 자,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두 개는 이 컴플렉스 1에 있는 FMN 그리고 철황 단백질 사이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자의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컴플렉스 1은 또한 무슨 일을 하느냐? 요
매트릭스 안에 있는 수소 몇 개? 4개를 NADH 하나당 수소 이온 4개를 어디로 펌핑한다?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 막간 공간으로. 컴플렉스 1은 NADH 하나당 4개의 수소 이온. 그리고 여기서 유비퀴논을 지나서 다시 컴플렉스 3로 넘어오게 되는데 사이토크롬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었죠. 또 철황 단백질 사이토크롬 C1을 통해서 어쨌든 이 컴플렉스 3 안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 2개가 이동할 때, 즉 NADH 하나가 전자를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 2개가 이동될 때 수소이온이 몇 개 펌핑 매트릭스에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몇 개가 펌핑될까? 역시 4개가 펌핑되는 거죠. 컴플렉스 1에서 4개, 컴플렉스 3에서 4개. 그리고 요 페리페럴 프로테인인 사이토크롬 C를 통해서 전자가 하나 전달되고 또 하나 전달될 때, 그죠? 그래서 전자가 2개 전달될 때, 그때 컴플렉스 4에서 컴플렉스 4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 컴플렉스 여기서는 수소이온이 몇 개? 2개가 이동된다. 그러면 442 열 지어졌죠, 그죠? 442 10개 10개의 수소이온이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 2개가 물 분자로 이동해서 산소 분자로 이동해서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질 때 전자 2개가 이동하는데, 그때 수소이온이 몇 개가? 442 10개가 442 4 더하기 4 더하기 2 컴플렉스 1에서 4개 3에서 4개 4에서 2개 10개가 매트릭스에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이동한다. 윗그림에서 보듯이 NADH가 가지고 있는 H+와 전자 중에서 전자만이 전자 전달기 복합체로 전달되고 H+는 전달되지 않는다. 헷갈리지 말자. 그리고 NADH가 H+, 여기 NAD+로 여기 EH+. 여기서 유래되는 수소 이온 2개와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NADH 플러스 H+는 NADH는 사실 수소 이온 하나밖에 못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소 이온은 이 주변에 매트릭스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요 NADH 플러스 H+, 요거 여기에서 2개 나오고 나머지는 여기서 떠다니던 수소 이온 2개가 더 나가게 되는 거고, 어디서? 컴플렉스 1에서. 컴플렉스 3에서도 역시 주변에 둥둥 떠다니던 수소이온 4개가 매트릭스에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복합체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막간 공간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래서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이동할 때 수소이온이 몇 개? 모두 10개가 매트릭스에서 막간 공간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죠.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막간 공간과 매트릭스를 비교할 때 매트릭스는 굉장히 널널하죠. 여기 널널하죠. 얘네들이 수소이온들이 널널하게 즐겁게 있는데 얘네들은 빡세게, 그렇죠? 수소이온 농도가 너무 높아서 굉장히 부대끼네. 굉장히 힘든 거죠, 여기 있기. 그죠?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걸 농도 기울기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농도 기울기 혹은 구배. 구배라는 게 그레디언트를 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 한자어로 번역한 거죠. 구배란 말을 잘 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출제 같은 걸 가서 이제 다른 과 교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농도 구배란 말을 저희 생물쟁이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데 다른 과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안 쓰시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구배란 말이 좀 낯서는 단어긴 해요. concentration gradient를 농도 구배라고 또 얘기해요. 농도 기울기, 그죠? 농도 기울기 혹은 농도 구배. 농도 기울기, 기울기가 더 순 우리나라 말이니까 더 좋겠네요. 농도 기울기가 있는 거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 막간 공간과 매트릭스 사이에 무엇의?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존재한다. 여기 항상 머리 나쁜 걸로 나오는 우리 주인공, 잘 이해가 안 돼요. 농도 차이가 어떻게 에너지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과 밖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일종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마치 댐에 물을 가둬 놓은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댐에다 물을 가둬 놓고 물의 농도가 아니라 물의 수준, 레벨 차이가 있죠. 훨씬 높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죠. 일종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걸 잔뜩 쌓아놓은 후에 물꼬를 탁 틀면은 터빈을 돌리면서 이 물의 위치 에너지 변화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합성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수력 발전의 원리죠. 그것과 같은 거죠. 여기선 물 이온의 위치 차이, 여기선 수소 이온의 위치 차이, 물 이온이 아니라 물의 위치 차이, 여기는 수소 이온의 위치 차이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전기를 만들고 여기서는 ATP를 합성한다는 거죠. 여기 너무 붐벼서 도저히 못 있겠다. 나 저기 아까 수력 발전소에서 물은 어디를 통해 나가요? 수문을 통해서 나가죠. 수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아무 데로나 못 나가죠. 거기 딱 게이트를 열어주면 글로만 나가죠. 아무 데로나 막 나가면은 댐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아무 데로 막 나가면 안 되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도 수소 이온이 이동할 때도 아무 데로나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에서 매트릭스로 빠져나갈 때 아무 데서나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 그게 어디죠? 바로 F0, F1, ATPase. 이 ATP를 만드는 컴플렉스인데 이름이 ATPase예요. ATPase는 대개 ATP를 분해하는 효소의 이름을 ATPase라고 많이 하죠. 뒤에다 ase, 아저씨 할 때 아제 말고 아제, 아밀라아제, 독일어식 발음 거죠. 요즘은 영어식 발음으로 ase라고 하니까 ATPa제가 아니라 ATPase라고 하면 ATP를 ADP 플러스 파스페이트로 분해시키는 게 ATPase인데 여기는 이름이 거꾸로 붙었죠, 그죠? 여기는 오히려 ADP와 파스페이트를 이어 붙여서 ATP를 만드는 그러한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F0, F1 ATPase도 거꾸로 돌리면 ATP를 분해해서 ADP와 PI로 분해하면서 반대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오히려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어쨌든 이름은 F0, F1 ATPase지만 여기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수소이온을 탈출시키면서 수소이온이 탈출되니까 이때 당연히 델타 G가 네거티브가 되겠죠. 왜? 여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좀 더 스트레스가 릴리브된 상태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널널하게 좋다. 움직임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널널하게 좋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쪽은 무질서도가 아무래도 한쪽에 모여 있으면 무질서도가 적은 거죠. 무질서도 적은데 수소이온이 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은 무질서도가 커지니까, 그죠? 델타 S가 양이 되니까 델타 G는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소이온이 F0, F1 ATPase라는 ATP를 만드는 요 분자 기계예요. 얘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한다. 그렇죠? 그런데 얘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소단위체,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진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걸 크게 F0, F1 ATPase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이게 뭐죠? 마이토콘드리알 인너 멤브레인이죠.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 부분에 박혀 있는 부분을 우리가 F0라고 하고 바깥으로 매트릭스 쪽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F1 컴플렉스라고 해요. F0와 F1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F1 여기서 이 부위에서 ATP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댐에 가두어 놓은 물을 수문으로 방출하여 수력 발전을 하듯이 수소이온을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에서 매트릭스로 방출하면서 에너지, 즉 ATP를 합성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기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걸치고 있는 이렇게 생긴 놈을 F0/F1 ATPase 이렇게 읽었지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F0, F1 ATPase라고 한다. 수소이온을 통과시키면서 수소이온의 기울기를 에너지로 이용하여 ATP를 합성하는 거대한 효소라고 할 수 있지. 피터 데니스 미첼, 오스모시스, 삼투 현상은 오스모시스는 반투과성 막의 안팎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 삼투 현상이 뭔지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그죠? 확산 그런 거 배울 때 삼투 현상은 물 분자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물 분자가 아니고 수소 이온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학 삼투라고 부른다. 화학 삼투, 케미 오스모시스.
약간 뭐 오스모시스란 말을 갖다가 가져와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오스모시스냐, 이게 무슨 삼투냐. 삼투라고 하려면 용매가 움직여야지 뭐 수소이온이 움직인다고 용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팬시한 말을 만들려고 이 미첼이란 분이 케미 오스모시스라고 쓴 거예요.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케미 오스모틱 하이파테시스 화학 삼투 가설을 처음 주장하신 미첼 선생님이야. 데니스 미첼 선생님이 케미 오스모틱 하이파테시스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가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일단 F0, F1, ATPase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구조.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기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하여 ATP를 합성할 수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자. F0 아래 첨자 슬래시 F 아래 첨자 1 ATPase는 얘는 F0하고 F1으로 나눌 수 있어요. F0부터 먼저 볼게요. F0는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 있어요. F0 컴포넌트는 빙빙 회전하는 이 10개는 마치 우리 리볼버 권총 있죠? 탄창에 돌아간 것처럼 얘가 뱅뱅뱅 돌아요. 10개의 C 소단위체, 스몰 C로 써요. 10개의 C 써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죠? 수소이온을 통과시키는 A 소단위체는 A 소단위체, 얘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F1 컴포넌트와 연결되는 이 길다란 모양에 연결시켜주는 거죠. 연결해주는 B로 되어 있다. A, B, C가 F0는 A, B, C로 이루어졌는데 C는 탄창처럼 빙글빙글 도는 거, B와 A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데 B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이동한다. 그럼 이번엔 F1 컴플렉스를 볼까요? F1 컴플렉스는 좀 더 많은 컴플렉스가 있죠. F1 컴플렉스는 A, B, C 영문 알파벳이 아닌 그릭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으로 불러요. 자, 알파 3개, 베타 3개가 있죠. 이렇게 알파 1, 알파 2, 알파 3,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렇게 나는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쪽으로 삐져나온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쪽으로 삐져나왔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여기 삐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삐져나온 F1 컴플렉스야. F1 컴포넌트야. 움직이지 않는 알파, 베타 소단위체는 움직일 것처럼 생겼는데 안 움직여요. 여기는 C는 돌아가는데 여기는 A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가운데 축이 돌아가요. 역시 움직이지 않는 소단위체 그리고 F0의 C 소단위체와 연결되어 빙빙 회전하는 감마와 입실론으로 되어 있어. 역시 움직이지 않는 여기 델타가 빠져 델타 소단위체 그리고 빙빙 회전하는 감마와 입실론 얘네들은 C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빙빙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는 건 뭐다? F1에서는 C 그리고 F1 컴포넌트에서는 누가 움직여요? 감마와 입실론만 움직인다. 중심축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F0의 A 소단위체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통과할 때마다 F0의 C 소단위체로 구성된 원통 모양의 구조와 그것에 연결된 F1의 축, 감마와 입실론이 별로 안 중요해요. 입실론 여기 달려있는데 입실론이 빙빙 돈다는 것이죠. 그렇지. 특히 F1 컴포넌트의 감마 소단위체 즉 축이에요. 축이 엑시스 축이에요. 축이 알파, 베타 소단위체 안에서 빙빙 돌면서 어떻게 ATP를 합성하게 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할게.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가라. 보이어라는 물이 나왔죠. F0, F1 ATPase에서 ATP가 합성되는 메커니즘은 내가 바인딩 체인지 모델로 설명했었지. 일단 F1 컴포넌트를 밑에서 올려다보자고. 밑에서 올려다보자. 네, 보이어 박사님 밑에서 보니까 F1 컴포넌트의 알파 소단위체 3개, 여기 약간 연한 보라색으로 생긴 거, 베타 소단위체 3개씩과 그 밑을 받치고 있는 델타 소단위체, 그리고 축, 엑시스인 감마 소단위체가 보이네요. 이 보이어 박사님이, 폴 보이어 박사님이 바인딩 체인지 모델로 노벨상을 받으셨다. 노벨상을 받은 거 알란가 몰라. 폴 디 보이어. F1 컴포넌트를 밑에서 보면은 저렇게 보일 테지만
실제로 델타 소단이체는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 알파 소단이체와 는 베타 소단이체의 활성을 돕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므로 델타는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알파도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알파는 베타의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일단 편하게 베타와 감마 소단이체만 그려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단이체가 3개이니 각각 베타 1, 베타 2, 베타 3라 부르자. 그러니까 델타와 알파는 생략하기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려서 이런 모델로 생각해 볼게요. 감마 축이 하나 있고 여기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형태. 중요한 거는 뭐죠? 감마. 안에서 감마가 빙빙 돌고 빙빙 도는 감마 소단이체에 대한 각 베타 소단이체의 상대적인 위치겠죠. 감마 소단이체를 축을 이렇게 동그랗게 안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꼭지를 그리는 이유가 실제로 대칭적으로 안 생긴 것도 있겠지만 요 감마 소단이체에 비해서 상대적인 나머지 베타 1, 베타 2, 베타 3의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감마 소단이체의 뾰족 튀어나온 부분에서 베타 1은 베타 2는 걔를 바라보고 있고 베타 1은 어때요? 감마 소단이체의 뾰족 튀어나온 부분에 왼쪽에 있고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 얘는 베타 3는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서로 감마 소단이체가 비대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가 상대적인 포지션이 서로 다르죠. 누가? 베타 1과 베타 2와 베타 3가 그죠? 자, 그래서 이 베타 소단이체는 서로 다른 3개의 스테이터스를 가질 수 있어요. F1 컴포넌트에서 직접 ATP 합성을 담당하는 소단이체인 베타 소단이체는 3가지 형태의 OTL이 가능하다. O, 오픈. 이거 T는 타이트, L은 루즈, O는 오픈. ATP를 만들기 위한 기질인 ADP와 포스페이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려있는 상태, 오픈. 그리고 T는 타이트, ADP와 포스페이트를 꽉 눌러서 ATP를 만드는 상태. 그리고 L은 루즈, O와 T의 중간 상태이다. 각각의 소단이체는 소단이체가 빙빙 돌아감에 따라 O에서 L에서 T로 OTL 좌절한 모양인데 OTL이 아니고 OLT예요. OLT, OTL이 아니고 OLT. OLT의 순서로 모양을 바꾸어 ATP를 만들어낸다. 얘가 오픈이었다가 좀 있으면 얘가 L이 되고 좀 있으면 타잇이 되고 그죠? OLT. 얘는 T가 되었으니까 다시 오픈이 되고 그죠? 다시 루즈가 되고 얘는 L이니까 좀 있으면 타잇이 되고 나중에 오픈이 된다. 이렇게 오픈, 루즈, 타이트를 뱅뱅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감마가 돌아감에 따라 베타가 모양을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요? 자, 감마가 지금 보시면 밑에서 본 방향이에요. 밑에서. 감마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밑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나 감마축이 고정되어 있는 베타 소단이체 안에서 빙빙 돌면서 베타 소단이체를 주물럭거려서 분자들끼리 서로 접촉하면서 모양을 바꿀 수 있죠. 그죠? 접촉해서 OLT 형태로 모양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지. 단백질은 단백질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양이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그 구조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돌면서 이 감마가 이렇게 쭉 튀어나온 부분이 이 튀어나온 부분을 바라보는 쪽이 타이트 형태고 이 왼쪽 부분은 얘가 O형으로 만들고 주물럭주물럭 거려서 얘는 T형으로 만들고 그래서 나 감마 소단이체의 이 B죽 나온 부분, 뾰족 나온 부분을 접하고 있는 베타 소단이체는 타이트 T 형태, 감마가 빙빙 도는 방향, 지금 이쪽으로 돌죠. 그 방향의 뒤쪽에 있는 형태는 O 형태, 베타 소단이체는 O 형태, 그리고 앞쪽에 있는 소단이체는 L 형태를 갖는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속 도니까 지금은 얘가 타이트지만 얘가 120도 더 돌아서 뾰족한 쪽이 얘를 향하면 얘가 루즈에서 뭘로 변해요? 루즈에서 타이트로 변하는 거예요. 루즈에서 타이트로. 그죠?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타이트에서 오픈의 형태로 변하고. 그래서 얘가 뱅뱅뱅 돌 때마다 각각의 서브닛 베타 1, 베타 2, 베타 3는 오픈, 루즈, 타이트. 오픈, 이 OTL에 헷갈리지 마세요. 반대예요. OLT예요. 순서가 틀려요. 이거랑 OLT. 오픈, 루즈, 타이트 형태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오픈된 경우는 ADP와 포스페이트를 받아들이고 루즈는 중간 형태이지 L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얘를 붙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ADP와 포스페이트. 그리고 타이트 형태는 쭉 눌러가지고 ADP와 포스페이트를 붙여서 ATP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NADH 한 분자당 우리 ATP가 3분자 만들어진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죠. NADH 하나당 ATP가 3개 만들어진다. 교수님, 그런데 제가 비록 공부는 잘 못했지만 NADH 한 개가 산화되면 NAD 플러스로 산화되면은 ATP가 3개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까 모이어 박사님의 바인딩 체인지 모델, 앞에서 배웠던 게 바인딩 체인지 모델이에요. 바인딩 체인지 모델, 그렇죠? 바인딩 체인지 모델, 이게 바인딩 체인지. ATP와 ADP와 파스페이트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얘네들이 모양이 변하죠. 그래서 바인딩 체인지 모델로 왜 ATP가 3개 생기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이런 좋은 질문을 하다니 기특하구나. 앞에서 NADH 하나가 산화되면 수소이온 10개가 마이토콘드리아의 막간 공간으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수송되는 거 기억하죠? 그죠? 여기서 컴플렉스 1에서 4개, 4, 4, 2, 그죠? 3개, 4, 4, 2, 4, 4, 2. 도합 10개의 수소이온이 막간 공간으로 수송된다. 이제 외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0개가 이동되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렸는데 하나, 둘, 셋, 10개 맞죠? 그죠? 우리들은 미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에 있는 10개의 수소이온, 막간 공간, 뭐 막가는 공간 같이 들리는데 막간 공간,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 막간 공간, 여기 있는 10개의 수소이온이야. NADH 한 개가 산화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으면서, 그죠? 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간 공간으로 수소이온이 10개 수송되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10개의 수소이온이 F0, F1 ATP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3개의 ATP가 생기는지 따져보도록 하자. 자, 따져볼게요. 자, F1 컴포넌트예요. F0 컴포넌트. 자, 나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 마치 리볼버 권총, 리볼브라는 동사가 돈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Earth is revolving around 뭐 sun 뭐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죠. 이 탄창이 도는 거죠. 마치 리볼버, 도니까 리볼버죠. 리볼버 권총에 탄창이 돌아가듯이 10개의 움직이는 C 소단위체가 고정되어 있는 A 소단위체와 접촉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지. 자, 그래서 A 소단위체하고 A 소단위체 요쪽 부분하고 C 소단위체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맞춰서 그랬네. 이 빙빙빙 돌아가는데 한 번에 하나의 요 A 소단위체는 한 번에 하나의 C하고밖에 접촉을 못해요. 돌아가면 옆에 있는 놈이랑 또 다음번에 있는 놈이랑 또 접촉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개의 C 소단위체하고밖에 결합을 못해. A 소단위체를 통해 수소이온 한 개가 통과할 때마다 C 소단위체와 A 소단위체의 결합이 끊어지고 붙어있는 결합이 끊어지고 그 결과로 결합이 끊어지니까 이쪽으로 쫙 옮겨간다는 거죠. 그 결과로 C 소단위치 10개 묶은 다발이 얼만큼? 한 바퀴가 360도죠. 360도에 10분의 1, 36도만큼 이동해가지고 바로 뒤에 있는 새로운 놈과 결합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하나 수소이온이 이동할 때마다 36도씩 돌아가니까 수소이온이 10개 이동하면은 36 곱하기 10, 360도 돌아가겠죠? 수소이온이 10개 이동하면 얘가 한 바퀴 돈다. 얘가 한 바퀴 돌면은 어떻게 될까? 아까 여기서 얘가 한 바퀴 돌면 여기서 얘도 OLT, 베타 1도 OLT, 베타 2도 OLT, 베타 3도 OLT 한 번씩 한 라운드가 돌겠죠. 그러면 한 번 라운드 돌 때마다 서브 유닛 하나에서 ATP가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수소이온 10개가 이동하면은 감마 서브 유닛이 요 베타 1, 베타 2, 베타 3 사이를 한 바퀴 돌 테고 한 바퀴 돌면은 베타 1에서 베타 1이 한 번 OLT, 베타 2도 한 번 OLT, 베타 3도 한 번 OLT로 바뀔 때마다 ATP가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베타 1에서 하나, 베타 2에서 하나, 베타 3에서 하나 모두 토탈 3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 리벌버 권총의 탄창처럼 C 소단이체 뭉치가 빙빙 돌아간다는 거지. 리벌버는 우리 6혈포라고 그러죠. 구멍이 6개인 뭐 총. 하지만 얘는 탄창이 10개다. F0 컴플렉스는 그죠? 어줍지 않은 얘기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은 왜 그렇게 될까? A 소단이체 여기 요 부위를 그린 거, 요 부위를 다시 보면은 나 A 소단이체와 C 소단이체 사이의 결합은 A의 알주닌의 포지티브 전하와 C의 아스파르틱 애시드의 네거티브 전하 간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여기 양전하고 음전하니까 서로 잘 결합하고 있겠죠? 근데 수소이온이 통과한다고 그랬죠? 여기를 통과하죠? 내가 너희들 사이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나 볼까? 수소이온이 누구랑 결합해요? 여기 아스파르틱 애시드하고 결합해서 COH가 되죠? 차지를 띄고 있다가 차지가 없어지니까 음전하가 없어지니까 수소이온이 결합해서 내가 아스파르틱 애시드에 이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결합해서 음전하를 없앴다. 카르복실 그룹에 결합해서 음전하를 없앴기 때문에 더 이상 알주닌하고 A 서브유닛의 이 알지닌의 이 아미노 그룹하고 결합하지 못하는 거죠. 바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뒤에 있던 C2가 여기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36도 돌면서 이 뒤에 있던 C2가 가지고 있는 요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36도 도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안녕 나는 C2야. 오랜만이네. 얘네랑 한번 만났겠죠. 그죠? 그 다음은 C3 차례. 자, 수소이온이 통과할 때마다 36도씩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윗그림에서 보듯이 수소이온 한 개가 막간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로 들어올 때마다 C 소단이체 뭉치가 36도씩 돌아서 10개의 수소이온이 모두 이동하면 360도, 즉 한 바퀴가 돌게 되지. 이때 F0의 C 소단이체에 연결된 F1의 감마 엑시스 역시 한 바퀴 돌게 되겠지. C 소단이체 뭉치가 한 바퀴 돌게 되면은 거기에 연결된 감마 소단이체도 덩달아 한 바퀴 돈다. 나 감마 소단이체가 한 바퀴 돌면은 주변에 베타 소단이체 3개,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각각 OLT의 형태로 한 번씩 변한다고. 얘도 한 번. 각 베타 소단이체에서 ATP가 한 개씩 만들어진다. 결국 나 감마 서브유닛이 한 바퀴 돌면은 ATP가 3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NADH 한 개 산화, 즉 전자를 2개 잃으면은 수소 이온 10개가 막간 공간으로 이동, 수소 이온 10개가 매트릭스로 다시 이동할 때 C 소단이체 10개 뭉치가 한 바퀴 회전한다. 그러면 감마 소단이체도 역시 한 바퀴 회전하고 ATP가 3개 합성된다. 이제 왜 NADH 하나가 산화되면은 ATP가 3개 합성되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NADH 하나당 ATP가 3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NADH는 하나당 ATP가 3개지만 FADH2 하나당 ATP가 2개밖에 못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교수님, 그런데 NADH는 한 분자가 산화될 때 ATP가 3분자 만들어지는데 반면 FADH2가 산화될 때는 ATP가 두 분자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액면가가 NADH가 높다 그랬죠? 왜? NADH는 제가 항상 NADH가 10,000원이면은 FADH2는 6,667원이다. 반올림에서 6,666.6665 3분의 2 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NADH가 3개를 만들면 FADH2는 2개밖에 못 만드니까.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지적 수준이 비슷해진 것 같아서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FADH2는 산화될 때 NADH처럼 10개의 수소이온을 매트릭스로 수송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FADH2 산화 시에는 수소이온이 몇 개나 수송되는지 다음 그림에서 따져보죠. 자, FADH2는 NADH와는 달리 복합체. NADH는 1, 3, 4였죠. 하지만 FADH2는 복합체 2, 3, 4를 통해서 전자를 전달하는데 복합체 2는 수소이온을 수송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수소이온이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아까 NADH의 경우는 복합체 1, 3, 4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1에서는 4개, 3에서는 4개, 4에서는 2개였죠. 그런데 FADH는 2, 3, 4인데 어때요? 2에서는 수소이온을 수송하지 않고 3에서는 똑같이 4개 할 테고 4에서는 2개 할 테니까 10개를 이동시키지 못하고 6개만 이동시키겠죠. 그래서 FADH2는 수소이온을 6개밖에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C 소단이체를 뭉치를 한 바퀴 회전시키지 못하고 10분의 6바퀴 회전시킨다. 그죠? 10분의 6바퀴 회전시켜. 그래서 C 소단이체 뭉치와 감마 소단이체가 한 바퀴 회전할 때 베타 소단이체에서 ATP가 3개 생기니까 한 바퀴 돌 때 3개 생기니까 10분의 6바퀴 회전할 때는 3 곱하기 10분의 6 그러면 어림 잡아가지고 약 2개 정도, 2개보다는 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2개 정도 2개보다는 좀 적게 만들어지죠. 2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NADH와 FADH2의 액면 차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탄소의 전자를 꾸겨 넣어서 만드는 NADH가 좀 힘들게 만든 거죠. 쉽게 더 탄소보다는 전자를 좋아하는 질소에 전자를 넣어 만드는 FADH2보다 에너지 함량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서 FADH2가 NADH보다 액면가가 높은 이유, 그리고 얼마큼 높은지를 이 바인딩 체인지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